자식한테 버림받은 부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아닙니다. 집안에서요. 밥은 먹고 있고 숨은 쉬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상황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부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박영자였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자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려고요. 72살 어머니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전화가 없어요. 명절에 안 옵니다. 생신날 혼자 미역국 끓여 드셨습니다. 케이크도 없고 초도 없고 노래도 없이 72살 생일날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날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답니다. 오늘 생일이라고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어머니 생신이에요?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메일을 받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자 씨가 특별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참아야죠. 오늘 저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참다 박영자 씨처럼 이제 자식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론이 얼마나 쓸쓸한 결론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자식 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천륜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이 있다면 그 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는 건 효도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유형,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듣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오랫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입니다.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재순 씨, 올해 72살입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으로 제법 모아두셨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노후 자금이 2억 가까이 됐어요. 그 돈을 보면서 이 정도면 여생은 걱정 없겠다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은 3천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7년 만에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라는 말도 없이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차를 바꿔야 한다고, 아이 학원비가 없다고,
그때마다 박재순 씨는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게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자식들은 어르신을 ATM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 노후 자금에 손을 뻗지 않아요. 박재순 씨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말이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식에게 돈을 줄 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돈을 줬을 때 나중에 내가 거리에 나앉지 않을 것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자식의 상황이 불쌍한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불쌍한 건 그 자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박재순 씨에게 지금 아들들이 전화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돈이 다 떨어진 거 아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주 왔어요. 명절에도 일찍 왔고 생신에도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박재순 씨가 최근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큰아들은 이틀 뒤에야 전화했고 작은아들은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아버지, 빠른 쾌유 바랍니다. 문자로요. 이걸 보고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에 노후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손을 내밀어 줄까요? 이미 다 가져간 자식들이요?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가져가는 자식,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를 정서적 쓰레기통으로 쓰는 자식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니라 감정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최분희 씨, 올해 68살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전화를 자주 합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최분희 씨가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딸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남편이랑 또 싸웠어. 그 사람 진짜 너무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최분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대화를 잘 해봐야지. 그러면 딸이 또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을 안 들어. 왜 내 편을 안 들어? 남편 편이야? 그렇게 1시간, 2시간 전화가 이어집니다. 매일이요. 최분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없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딸의 남편 욕을 매일 듣다 보니 사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집안 분위기까지 이상해졌습니다. 딸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엄마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 처리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쓰레기통처럼요.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시원하니까 또 버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전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자기 하소연부터 늘어놓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집니까?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자식이 힘든 걸 부모한테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번 일방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없이 그냥 털어놓기만 하는 건 다릅니다. 최분희 씨가 나중에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딸한테 했더니 딸이 이러더랍니다. 엄마도 힘들어? 나도 요즘 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릎 얘기는 한마디도 더 묻지 않고요. 이 딸이 나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건 사실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들어주고 다 맞춰주고 그래 내 말이 맞아만 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이제라도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나는 내 상담사가 아니야. 나도 내 감정이 있어. 이 말 한마디를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딸의 감정 처리장으로 끝납니다. 부모의 감정은 자식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형제자매를 이간질하는 자식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조용히, 가장 깊게, 가장 오래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호 씨, 올해 74살입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젊을 때 이 세 남매가 싸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정호 씨가 나이가 들면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녁 9시쯤 이정호 씨가 막 텔레비전을 보려고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평생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신경 써드렸는지. 그런데 동생들은 자기들 챙기기 바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재산 문제 정리하실 때 형편이 어려운 저한테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정호 씨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벌써 해? 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이야기해 두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는요, 아버지 생신에 선물도 제대로 안 챙기잖아요.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둘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또 아버지한테 뭔가 말했죠? 오빠 말 믿지 마세요. 저번에도 오빠가 아버지 통장 얼마 있나 물어봤잖아요. 그게 진짜 속셈이에요. 이정호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아버지를 전쟁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이게 한두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자식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싸운다고. 부모는 그 싸움 속에서 어느 편도 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매일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런 자식들이 원하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형제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부모를 씁니다. 이정호 씨가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재산을 미리 공증해 버리셨어요.
세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눈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세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형제 흉보는 전화는 받지 않겠다. 처음에 자녀들이 뾰로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전화가 더 정직해졌습니다. 이정호 씨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긋는 게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남기는 일입니다. 자식들의 이간질에 휘둘리는 순간 부모는 자식들의 게임 말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부모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가장 깊은 데를 찌르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김말순 씨, 올해 65살입니다. 평생 식당을 하셨어요. 손이 거칠고 말투도 투박하고 학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SKY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요.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요. 어느 날 아들 회사에서 가족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 행사가 있는데 엄마는 안 와도 돼. 거기 좀 격식 있는 자리야. 김말순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갈까 했는데. 그럼 안 갈게. 속으로는 울면서요. 격식 있는 자리라는 말의 의미를 김말순 씨는 다 알고 계십니다. 식당 아줌마 같은 어머니를 데려가면 창피하다는 거잖아요. 아들 친구들, 직장 상사들 앞에서 촌스러운 어머니를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요. 제가 김말순 씨한테 이런 일이 처음이냐고 여쭤봤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도요. 피로연에서 남편 회사 사람들 쪽에는 제가 많이 인사하러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식당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애가. 이걸 들은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대학을 보냈고 그 식당 덕에 아들이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건데 그 식당 하는 어머니가 창피하다니요. 어머니의 거친 손이 만든 밥을 먹고 자란 사람이 그 손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육 수준이나 직업, 외모, 지역 때문에 자식한테 무시당하시는 분들이요. 명절에 손자, 손녀 앞에서 사투리를 쓰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집도 있어요. 학교 학부모 모임에 할머니가 가면 손자가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세대 차이 아닙니다. 이건 부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당할 짓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창피한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오히려 그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부끄러운 겁니다. 김말순 씨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아들한테 맞춰주실 필요 없어요. 어르신이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창피한 건 어르신이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인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작아져 있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 자식은 이미 부모를 잃은 겁니다. 부끄러운 건 어르신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자식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흔하고 가장 쓸쓸한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명절에도 오고
생신에도 오고 전화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성태 씨, 올해 71살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시다가 부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정성태 씨가 혼자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혼자 앉아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에 왔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심각해요? 잘 모르겠어. 빨리 와줄 수 있어? 아버지, 저 지금 애들이 자고 있고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상태 보고 연락 주세요. 정성태 씨는 그날 새벽 내내 응급실 복도에 혼자 계셨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CT 찍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을 마주 잡고 계셨어요. 아들은 다음날 오후에 왔습니다. 제가 정성태 씨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순간 어떠셨어요? 그분이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럽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서러울 수 있나 싶더라고요. 60년 넘게 살면서 제일 무섭고 제일 외롭고 제일 막막한 순간이었는데 내 새끼가 안 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이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자기 편의를 먼저 따지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새벽에 내일 회의가 있어서요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게 자식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이미 마음에서 부모가 1순위가 아닌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삶을 사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에 없을 자식이라는 걸요. 그걸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식한테 배신감을 품고 살기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자식, 그게 그 자식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어떤 분은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 감정인지, 자식한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키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되뇌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평생 그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감정인지, 그 감정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라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 60년, 70년 동안 버텨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안 바뀝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된 겁니다. 바꾸려고 애쓸수록 여러분만 소진됩니다.
대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노후 자금은 지키십시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십시오. 이간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없는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게 체념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이제 자식한테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잘해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붙드십시오. 그 자식한테 더 많이 표현하십시오. 고마워, 덕분에 행복해. 이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반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자식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그 자식도 철이 듭니다. 천류는 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평생 희생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이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전화하고 싶은 자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거리를 두어야겠다 싶은 자식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자식 눈치 보느라 소진하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자신을 먼저 아껴주십시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이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